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핵무기 또는 원자력에 관련된 이야기 시리즈 2입니다. 최초로 인류가 원자력을 사용한 것은 군사적 목적으로 원자 폭탄을 만들기로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거 만들어 보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에너지량을 가지고 폭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발전도 해보자 해서 원자력 발전까지 나가게 되지만 일단 그 시초는 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인류는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렸고 그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은 종전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너무 유명한데요. 지금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은 그 영화 오펜하이머 7월 달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입니다. 오펜하이머 박사는 미국의 원자탄 개발 계획을 수행해 나아간 대표적인 연구 총책임자의 역할을 맡았던 물리학자시죠. 이분의 이제 일대기를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개봉까지 많이 남았지만서도 이런 영화도 개봉한다고 그러고 아무래도 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핵이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왜 개발되었는가의 문제를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었는데요. 프로메테우스의 불, 두 번째 불이죠. 첫 번째 불은 진짜 불이고 두 번째 불은 원자력 또는 핵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메테우스가 가져온 불은 인류를 말 그대로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었다고 그러면 두 번째 불은 인류를 멸종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어떻게 개발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핵무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당연히 히틀러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히틀러가 일으켰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대로죠. 그런데 이게 이 히틀러라는 놈은 정말 20세기 최악의 빌런 딱 한 명 꼽아라 그러면 무조건 히틀러고 두 번째 빌런이라고 스탈린이겠죠. 그런데 히틀러는 20세기뿐만 아니라 거의 전 인류사를 통틀었어도 이런 나쁜 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을 일으킨 인류 역사의 빌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히틀러 같은 놈은 또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제 전쟁을 벌이고자 했던 수많은 국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만서도 그건 나름대로 정치적 목적, 또 경제적 목적, 이런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내적인 합리성 이런 거라도 있었다고 치는데 히틀러 이 새끼는 전쟁의 목적이 타 인종에 대한 절멸 전쟁이었죠. 그 게르만 민족은 짱짱이고 게르만 민족 말고 이제 다른 애들은 멸절을 시켜야 된다. 멸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은 유명하고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슬라브인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학살을 자행을 했던 인물이죠. 근데 이런 인물이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인물의 손에 만약에 핵무기가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아니 얘는 민간인 구역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인 구역이라면 더 이런 무기를 터뜨릴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히틀러의 손에 먼저 핵무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인류 전체가 멸종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공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것 때문에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히틀러는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했고 그리고 그 전에 소련과 이제 유럽 연합국의 대응으로 결국 이제 독일 제국은 패망을 하고 히틀러는 자살로 끝을 냅니다. 그럼 남은 전쟁이 또 남았었죠. 바로 일본이 벌인 태평양 전쟁입니다. 이 태평양 전쟁이 전쟁의 승패는 다 기울었는데 끝까지 안 끝납니다. 왜?
일본 제국주의자 놈들이 우리 다 죽더라도 절대 항복 안 한다고 개기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이 아저씨는 베르나 하이젠베르크입니다. 그 유명한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젠베르크 그 양반입니다. 이 양반 사실 왜 뛰었느냐? 이 양반이 독일인이고 히틀러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당대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에게 핵무기의 개발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무렵에는 그 핵무기에 대한 가능성, 그 원자력을 이용한 무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신 그게 엄청 힘들다까지 있는데 그래도 뭐 독일에는 하이젠베르크 같은 천재가 있지 않느냐, 네가 좀 해봐 라고 하고 실제로 하이젠베르크는 그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떡밥이 이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젠베르크는 과연 나치의 부역자였느냐 아니냐, 이게 엄청나게 큰 떡밥입니다. 비록 히틀러의 명령을 받았지만서도 하이젠베르크는 난 오히려 여기에서 태업을 했다. 그래서 일부러 핵무기 개발을 못하도록 이렇게 질질 끌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또 반면 아니다, 하이젠베르크 나치 부역자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히틀러의 명령 직접적으로 받고 거기 뭐 직 다 받았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늘 떡밥이 되는데, 하이젠베르크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오만 핑계를 댄 것도 사실이고 하다가 원자탄을 만드는 데는 이제 우라늄 농축탄이 있고 플루토늄탄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플루토늄 이거는 아니 이걸 이론적으로는 이런 원소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서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이런 역사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최소한 적극적인 나치의 부역자는 아니다가 되었고, 전후에도 실제로 뭐 나치 부역으로 처벌받지는 않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셨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히틀러의 독일 제국도 이렇게 과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시켰다까지는 사실이죠. 그러나 실제로 뭐 초창기에는 핵폭탄 없어도 다 이기는데 뭐 해서 그냥 넘어갔고, 전쟁 후반부가 되면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완전히 이제 쪼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여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죠. 그래서 뭐 결국 독일은 당시 핵무기를 개발 못했고 지금까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는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독일의 이 핵무기 위협, 이거에 위협을 느낀 연합국 측에서는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맨하탄 프로젝트죠. 이름은 거창합니다만 실제로 맨하탄과는 뭐 거의 상관이 없었다 그러죠. 뭐 그냥 공병대 사령부가 이 맨하탄 근처에 사무실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그러는데, 이름 자체로는 뭐 암호명이니까 뭐라고 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대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사 무기 개발 프로젝트이죠.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되기도 했고 가장 많은 돈이 쓰인 연구이기도 합니다. 자, 1938년에 핵분열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라늄 같은 아주 무거운 원소에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핵이 분열해 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실 이제 이때가 1920년대가 완전 인류가 물리학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이룬 때지 않습니까? 그때 뭐 유명한 과학자들 다 나오고 뭐 아인슈타인에 뭐 아까 얘기했던 하이젠베르크에 뭐 닐스 보어에 이런 사람들 이제 다 뛰어나와가지고 그때서부터 갑자기 이 상대성 이론, 양자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와 정말 천재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때 이 천재들이 결국 이제 1938년 핵분열 현상 그리고 이를 이용한 무기의 가능성까지도 다 예측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이 나치를 보고 있던 과학자들은 히틀러가 이걸 추진한다 분명히, 그리고 이거를 가만 놔두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게 그냥 뭐 대충 과학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독일에서 우라늄 클럽이라고 하는 원자력 프로젝트를 가동을 한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체코에 이제 우라늄 광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우라늄 판매를 중단을 시킵니다. 왜? 왜 그러지? 당연히 아니 우라늄 쓸 데가 뭐 있는데, 우라늄이라고 하는 건 핵폭탄 만드는 거 말고 뭐 쓸 데가 딴 데가 어디 있어? 그럼 결국 이거는 핵폭탄 만드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라늄 광산에 나온 이 광물 판매를 중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 레오 실라르트라고 하는 헝가리 출신의 물리학자가 이 점에 제일 주목을 하고 아인슈타인을 찾아갑니다. 아인슈타인한테 가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니까 당신이 좀 힘을 써가지고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막냐, 우리가 못 막는데요. 대신 미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핵무기를 히틀러보다 최소한 먼저 개발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한번 해봅시다. 아인슈타인도 이 실라르트 박사의 말을 듣고 설득이 되어서 미국의 루스벨트한테 그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뭐 아인슈타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 양반의 편지는 무게감이 있죠. 1940년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루스벨트가 이 편지를 받고서도, 가는데 갈수록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받고서도 그렇게 큰 반응까지는 없었습니다. 당장 뭐 급한 것도 아니고, 미국은,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참전 하나마나 이럴 때고, 뭐, 그때까지 참전 안 했었죠. 진주만 폭격 이후부터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은 안 하고, 이건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뭐 아예 쌩까면 좀 그러니까 뭐 연구부터 좀 시작해 봅시다 하면서 달랑 6,000달러 예산 지원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0년이 되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폭발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수치로 덜컥 나오고, 이게 이제 과학자에서 입증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처칠도 미국에다가 강력하게 압박을 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해서 41년도 10월 달에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승인이 나고 42년 8월 달부터 맨하탄 프로젝트가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딱 3년 후인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 2발이 떨어졌죠. 결국 이 핵무기의 개발이라고 하는 건 그전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폭탄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딱 3년 준비해서 실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뭐 빈약한 어떤 그 기반 하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깝죠. 당시에 오펜하이머 박사를 비롯한 천재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천재였는가, 이런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 당시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45년 7월 달쯤이 되면 그때에서 이제 그 트리니티라고 불리는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을 하죠. 핵실험 성공을 했다는 말은 그냥 그거 실험한 거 그대로 껍데기만 씌워가지고 비행기에 날려보내면 그걸로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였죠. 실질적으로 완성은 7월 달에, 45년 7월 달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자, 이 폭탄이 만들어진다, 무기가 이제 계속 만들자, 그리고 결국 만들었어. 이 과정 자체에서 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영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잠시만요. 이거는 뭐 당시 맨하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미국, 캐나다 이쪽의 연구소들을 지도에다 찍어본 겁니다. 뭐 각종 점들이 다다다다 보이죠. 여기가 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연구소들이 있던 거고, 이 연구소들마다 과학자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뭐 이 팀은 이거 하고 이제 저 팀은 저거 하고 등등의 일들을 해갔다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로스알라모스죠. 지금 현재로서도 여기는 이제 군사 기지로 쓰이고 있고, 오크리치라고 하는 도시,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서도 1939년도에 이제 폴란드 침공부터 시작해서 40년도에 그 프랑스가 이제 넘어가죠. 프랑스 넘어가고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뭐 초창기에는 독일의 파죽지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1941년, 42년 넘어서고 난 다음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이제 전멸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쟁의 판세는 완전히 기울었죠. 이제 독일이 졌다가 거의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연합국들은 계속 이제 전후 처리를 고민을 하고, 이 전후, 그러니까 전쟁의 종결과 종결 다음에 종전 이후의 전후 처리 방식을 계속 이제 논의를 해 나갑니다. 제일 주요한 플레이어는 뭐 미국과 소련이죠. 미국과 소련이고, 거기에 영국 좀 끼워줄 수 있는 정도, 요 정도일 겁니다. 뭐 제일 격렬한 전투를 치렀던 소련, 당연히 발언권이 엄청 크고요. 뭐 전 세계의 전쟁 물자는 전부 다 공급을 했던 미국,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대까지 동원을 했던 미국, 이 두 개가 사실 독일을 뭐 이긴 것이니까 발언권도 당연히 제일 세고요. 여기에 영국과 중국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맨하탄 프로젝트는 4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서도 그 열심히 하긴 하고, 뭐 미국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 박아가지고 뭐 열심히 한다까지는 아는데, 아니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를 누가 합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되면 그냥 재래식 무기로 끝까지 가는 거죠. 뭐 그렇게 가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도 독일은 뭐 확실히 이겼고 일본도 확실히 이겼는데 끝이 안 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전후 처리를 위해서 유명한 게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요런 세 가지 회담이 제일 유명하죠. 이거 외에도 뭐 어디 뭐 삼국 예상 회담, 뭐 테헤란 회담 등등등이 많은데, 뭐 제일 유명한 거 따지면 카이로, 얄타, 포츠담이 제일 유명할 겁니다. 카이로 회담은 우리나라로서는 제일 뭐랄까 유명하기도 하고 중요한 회담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조선을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 역사 교과서도 이렇게 나오고, 뭐 우리로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이니까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플레이어는 미국, 소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국 들어가고요. 그리고 장제스 중국이 들어갑니다. 소련은 아니 그럼 미국이랑 협상하고 영국도 뭐 거기 끝까지 남아가지고 전쟁했으니까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중국이 왜 들어와? 중국 들어오는 걸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끝까지 중국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아니 중국이 뭐 아니 뭐 저거 이긴 것도 아니고 저 아직 고생하는 중인데 그 왜 여기 끼어들게 하느냐라고 해서 중국 못 오게 했었는데, 미국이 빠득빠득 오게 가지고 중국 넣어야 된다. 결국 중국 같은 데가 있으면 너도 좋다. 이거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설득이죠.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는데, 이때의 중국은 장제스 국민당의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 소련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야, 공산당은 우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다 자본주의 쪽 아니야. 미국, 영국, 거기다 중국까지 들어오면 그럼 내가 1대3으로 싸워야 되잖아. 이러니까 싫어했죠. 근데 이제 루스벨트도 빠득빠득 우겨가지고 장제스까지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장제스가 이제 국제무대에 거의 데뷔를 하다시피 하고, 여기에서 자신의 아내 있는 숭메이링이 이제 어마어마한 역할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회담이 끝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었지만서도 그 중에서 우리에서는 한반도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분명히 독립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45년이 됐습니다. 이제 독일은 이미 패망했고 남은 거는 일본밖에 안 남았어요. 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 열립니다. 얄타 회담 여러분들 말은 많이 들어보시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러우 전쟁의 이 한 전장 중에 하나인 크림반도 있죠. 이 크림반도 남쪽에 있는 휴양 도시입니다. 여기에 스탈린의 개인 별장이 있었어요. 당연히 뭐 스탈린 별장이니까 러시아에서도 제일 풍광 좋고 뭐
날씨 좋고 기후 좋고 이런 데인 거죠. 근데 이 위치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크림반도니까 유럽 내에서도 안쪽으로 한참 들어간 데지 않습니까? 대서양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서양 건너서 그 다음에 지중해 건너서 다시 흑해 한참 올라가야지 크림반도가 있습니다. 이때 열린 게 45년 2월 달인데 여기에서 모인 플레이어가 소련의 스탈린이 이제 우리 소련에 오셔가지고 회담합시다. 얄타 여기 제 별장이 있는데 여기 좋습니다. 여기서 뭐 보안도 좋고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그리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처칠이 갑니다. 전쟁에서 이제 스탈린은 다 이겼으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을 이긴 최고의 군사 지도자인 거죠. 왜냐면 독소전의 승자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동네 오쇼라고 했는데 당시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몸이 엄청나게 안 좋았고 실제로 얄타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력을 짜내가지고 정말 힘들게 그 먼 길을 가서 얄타까지 갑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말 여러모로 뭐 미국의 영웅 중에 영웅인데요. 뭐 정말 이런 영웅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그런 과감한 참전과 미국의 이제 뭐랄까 놀라운 군사 작전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력을 짜내서 참가한 그 회담이 얄타 회담이고요. 여기에서의 얄타 회담의 주된 의제는 당연히 이제 전후에 어떻게 할 건가 전후 질서를 얘기를 하는데 전후 질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결 조건은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 일본 놈도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죠? 일본 놈들은 8월 15일 날 항복을 합니다. 이때는 2월 달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뭐 어디 일본의 뭐 태평양 전장들 다 이제 망가졌는데 남은 건 일본 본토예요. 이 본토에 있는 놈들이 끝까지 항전하겠다. 1억 총옥세다. 이러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오키나와 한번 가는데도 미군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일본 본토 상륙하면 도대체 우리 미군 병사 손실이 얼마나 많이 나야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인데 45년 2월달까지는 폭탄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련의 참전을 이끌어야 돼요. 소련이 일본 전쟁에 좀 참여해 주시오. 이제 독일 뭐 이제 날아갔으니까 이제 뭐 저기 아직 군인들 많이 남았잖아요. 얘네들 그 만주 전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일본 밀어 주십시오. 만주 전선 가고 중국 전선에도 소련군들 동원시켜 주시면 그러면 아주 좋겠습니다. 일단 소련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본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 이제 북동아시아 쪽에서도 자기 영향력을 만들고 싶은 거 있긴 있는데 공짜로는 안 되지. 우리가 뭐 유럽 전장에서 우리가 최종 승자인데 공짜로는 안 되니까 대신 동유럽에 있는 소련의 권리들을 갖다 최대한 확장시켜 달라. 이건 루스벨트 입장에서는 좀 들어주기 힘든 거긴 하지만서도 그러나 소련의 대일본 전쟁 참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양보를 해줍니다. 처칠은 그때마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루스벨트 대통령님 그럼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견제를 놓는데 그 소련군에 참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이 공화당 쪽, 보수당 쪽 애들은 보수 쪽 애들은 이 얄타 회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루스벨트가 스탈린에게 많이 굴복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제 45년 7월 달이 됩니다. 이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소련은 그 일본 전쟁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포츠담 협정입니다. 역시 포츠담은 어디냐면 베를린 근처에 있어요. 독일 땅 한복판입니다. 이제 독일 이제 패망했으니까 포츠담에서 또 상관없지 뭐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회담을 하는데 국가는 똑같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
세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참석자들은 그중에 2명이 바뀝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그대로인데 영국에는 처칠이 이제 처음에 왔어요. 왔다가 포츠담 회담이 한창 진행 중에 영국에 총선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처칠의 보수당이 다 대패하는 바람에 총리 자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후임 총리인 애틀리가 이 포츠담 협정에 들어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루스벨트 대통령이 결국 병에 시달리시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후임인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이 참석자도 바뀌었고 회담 장소도 포츠담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참석자도 애틀리와 트루먼이라고 하는 새 인물이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바뀐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얄타 회담에서는 미국이 최대한 스탈린한테 양보를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포츠담에서는 짤 없습니다. 아예 뭐 소련에서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 힘들겠는데요. 갑자기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강경해집니다. 왜? 트루만이 드디어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즉 미국은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미국은 더 이상 소련한테 뭐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습니다가 되고 이 핵무기의 힘을 바탕으로 초강경한 입장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포츠담 협정에서 이런저런 협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포츠담 회담문 이걸 발표를 하죠. 이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뭐 아무 조건 없이 완전히 항복해라. 그거 아니면은 그냥 다물고 들어가 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런 걸 하고 당시에 포츠담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는 도조 히데키 명의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절대 항복 안 한다. 라고 하는 반박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고는 소련군은 참전을 했습니다만 미국은 이렇게 핵폭탄을 결국 터뜨리게 되죠.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이 당시 1945년 당시에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핵무기를 가지기 전에 미국과 핵무기를 가진 후의 미국 그리고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기 전과 후에 소련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것은 내가 절대 무기, 절대 반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자각이 되고요. 아니 내가 절대 무기를 가졌는데 내가 왜 아쉬운 소리 하고 내가 뭘 양보를 하고 그래야 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그 각종 외교 무대에서 이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들은 초강경 입장들을 취하게 되고 결국 그게 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부터는 굳이 상대방에 대해서 뭐랄까 뭐 잘게는 협력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끝까지 가는 대결 양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5년도 이후로부터는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핵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핵의 시대는 한 몇 년 동안 미국의 독점이 이어지다가 그 이후 소련이 개발하고 중국 개발하고 영국, 프랑스 개발하고 등등등등등 핵은 지구상으로 점점점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도 이후에는 핵이 어디까지 이제 번져 나가고 어디까지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가 요 부분이 이제 2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러다가는 뭐 큰일 나겠네 해서 인류가 자각을 하고 핵을 이제 다시 줄여 나가자, 군축하자, 핵 군축의 시기가 다시 이제 한참 있다고 봅니다. 그때 이렇게 핵 군축이 왜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핵무기 이야기를 하는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이죠. 북핵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고 그리고 그 지금 또 계속 이제 핵무기 이야기를 했는데 핵은 핵 무기가 있고 핵 발전이 있죠. 뜬금없이 윤석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뭐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파들이 하도 탈핵 반대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인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리즈의 연속성들입니다. 네, 오늘 원래 사실 어제 이거 방송을 다 했었는데요. 방송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방송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 찍는 거였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승주였습니다.